끝까지 도와주렴 동생들. 사랑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이 나라의 처한 상황과 이 민족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갑갑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닫혔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론들과 생각들, 견고한 진들, 이 잡다한 망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육의 생각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어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 두 개의 버전이 떠오르는데 어떤 쪽으로 얘기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잠자면서까지 그 생각을 하다 왔습니다.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아침에 한 2시간 다시 자면서 또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두 개를 다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아주 마일드한 버전이고요. 누구나 들어도 다 좋은 얘기입니다. 전 이제 이 버전을 만들어놨는데 자꾸 기도하면 그 버전 다시 A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얘기는 참 불편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 왜 내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느냐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시 A를 갖다 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A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바로 앞에 성전 앞에 이 경기도 유사차별금지법을 조례로 제정. 이거 아마 대충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 여기 팜플렛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죠. 성평등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난리잖아요. 동성애가 난립니다. 이 젠더 문제가 요란법석한데 원래 이제 소셜리스트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반드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그래야 자기들의 혁명이 완성된다는, 이건 사회주의에 나와 있는 이론적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 소셜리즘 쪽으로 영이 가다 보면은 반드시 동성애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60년대 이후에 이 새로운 마르크시즘, 새로운 사회주의가 나오면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그러면은 반드시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해체되고 혁명이 완수된다. 이 3단 논법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마르크시즘하고 좀 다른 이 동성애 문제를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근데 사상적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영이 그쪽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반드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지다가 나중에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독교인들조차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정말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해체되고 그리고 실제로 혁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젠더 개념, 동성애 개념이 경기도 조례로 들어갔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있는 단체 조직에서는 이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먼저 이제 권고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사용자가 있는 단체나 조직은 문고하니 교회도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겁니다.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아직은 강제로 해서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때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강화되면 그런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성평등위원회 마치 당회 만들듯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동성애 개념을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성평등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행정적 처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죠. 동성애 개념이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죠. 섹스 이퀄리티가 아니라 젠더 이퀄리티란 말이죠. 수많은 사회학적 성들을 다 인정하자 그 결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를 만약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서 그런 단체 활동을 하다가 베레교회 부교육자로 오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혹은 동성애를 옹호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라고 성평등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건 행정적인 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혹은 동성애자인 교역자를 교회가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고요. 헌법에 이 개념이 들어가죠. 헌법에 이 개념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젠더 개념이 들어간 헌법이 나옵니다. 이 젠더 개념이 들어간 헌법이 나오면은 그럼 모든 한국의 법령들 4,738개나 되는데 이 법령들의 젠더 동성애 개념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급진적인 성평등 개념이 법제화되는 나라. 당연히 동성결혼도 합법화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건 과장된 이야기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사실은 내년 총선 이후에 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쪽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미 개정 헌법안이 국회 여기에도 나와 있던데 예로 나와 있더군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라고요. 이미 개정 헌법안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나왔죠. 통과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것을 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아직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을 뿐인데 내년에는 총선 이후에 얼마든지 통과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조례 차원이 아니라 이런 조례 차원이 아니라 헌법에 이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든 국가 전체 시스템 자체가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인정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부인하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죠. 자, 그런데 만일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선교해야 되는 나라죠. 하나님은 지상 명령으로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에게 부르심, 택하심을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면 선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죠. 제일 먼저 선교사부터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 체제가 변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현상 자체가 완전히 타파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좀 더 제 소임을 다하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조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가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라는 건 매우 제한적이죠.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만 뽑아보고 뽑아듣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처음에 많이 인용했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처럼요. 그냥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시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도 얼마나 미혹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세상 문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를 들면요, 이 광우병 파동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지 않는다고
100일 넘게 서울광장, 한복판, 광화문까지 폭동이 벌어졌었죠. 자정 무렵까지는 평화적인 시위하는 것 같았지만 자정 지나서 아침에 동틀 때까지는 매일같이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명 넘는 경찰이 다쳤죠. 이유가 뭐냐?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당시 PD수첩이 이것을 치고 나갔는데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PD수첩이 당시 얼마나 왜곡을 많이 했는지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분 방송하는데 1분 20초에 한 번씩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다운화된 소들, 그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다 광우병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국산 쇠고기였어요. 그거는 영국 소가 이 관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걸 광우병 쇠고기라고 왜곡을 하는가 하면 별의별 왜곡들이 1분 20초에 한 번씩 벌어져서 그 결과 모든 언론, 방송, 미디어가 이걸 따라가고 그 결과 기도하는 분들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저를 말리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너 그러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다 큰일 나는데 제가 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근데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가요?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광우병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99.8%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나왔죠. 근데 미국은 주식이 쇠고기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엄청 까다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고 나머지 0.2%는 일본하고 호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는 그나마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이게 미국산이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하면은 한미 FTA가 체결되고 그러면 한미 관계가 동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른바 사회주의 소셜리즘 계열에서는 한미 관계가 끊어져야 그 다음에 한국의 모든 모순이 해결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건 절대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다 보니 언론, 방송, 미디어도 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미혹이 된 건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도 정말 사심 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미혹되더라고요. 확 넘어가더라고요. 천안함 사건 때는 안 그랬나요? 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나중에 해병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이 특수수사하고 뭐 특수조사하고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UDT 뭐 이런 데에서 3교대로 돌리면서 CHT 공투디라는 북한의 어뢰 잔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북한의 무기 수출 홍보용 카달로그에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끄집어 올려서 이게 스모킹 건 결정적 근거가 된 거고, 그래서 4개국 공동조사단 74명의 외국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사단에서 북한의 도발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태반이 설마 북한이 했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겉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열린 눈과 열린 귀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머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꼭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제가 직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고 여러분들 분개심이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참 헷갈리는 시대죠. 지금 뭐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경제 폭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부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거 아니냐, 혹은 북한이 남침하는 거 아니냐, 미사일 도발을 이제는 아예 밥 먹듯이 북한이 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한국이 적화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연방제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톡 뉴스 보고 있으면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저를 꼭 초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많은 카톡방들이 있는데요, 제가 뭐 거기 답변은 잘 안 하지만 정말 자기 소견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국에 문제점들이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 또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들어가면은 잘못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걸 전제를 하고 약간의 튜닝, 좀 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튜닝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2번 문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이나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죠. 북한을 잡고 있는 어둠의 신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북한 사람 김정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폭 사무실 가면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이들이 다 잡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지요. 어두운 영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신이에요. 김정은도 지나다니면서 생기를 부어놓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김정은도 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태양신이라고 노동신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 4월 달에 아예 헌법을 바꿔서 김일성, 김정일이 영원히 산다라고 헌법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점점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도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태양이에요. 북한 내부에서는. 지나다니면서 사과나무에 김정은이 한마디를 하면은 김정은 대장 원수께서 생기를 부어주신 사과나무라고 돌판을 세워요.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차피 영생하는 자거든요. 이게 주체주의라는 거죠. 이 주체주의가 북한에서 깨져야 북한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는 거죠. 저 어둠의 진이 깨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본 사람들도 이런 게 잡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대충은 아실 거예요.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인데,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3가지, 에칭가스부터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일본이 수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주는 아예 1200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하겠다,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 1200개 품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출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한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결정적 이유가 된 거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 징용공 판결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징용공 판결이라는 것은 65년도에 한일 간의 협약에 의해서 신사협정이라고 하죠.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갔었던 문제는 타결을 하고 그 대신에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 끌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경제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국가의 약속이었는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걸 깨버린 거예요. 한일 간의 국가 약속을 사실상 대법원 차원에서 깨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65년도에 그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지난 3년 동안 물어봤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결정적 이유고요. 이 3년 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되며 심지어 화이트 국가 리스트까지 빼버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북한 문제예요. 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는 안보상 우호조치입니다. 일본이 자기들과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보상 우호 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과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일본의 적은 북한과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이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한국이 북한과 중국 편으로 점점 가는 것 같으니까 3년 동안 여러 채널로 계속 물어봤죠.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당신들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해 징용공 판결이 나니까 이게 법원 판결이다 보니 이거를 도화선으로 결정적 번복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사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시각차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이제 한국은 어느 편이냐?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요건 문제인데요. 금융 공격을 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건데 아마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제 이게 만일 한일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은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미유나 호나 한국은 미국과 동맹 국가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 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경제 개발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건 뭐냐면요, 미군이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절반 정도 쓰고 있단 말이죠. 이 나머지 나라들이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는 초강국이다 보니 이런 미국의 군대가 남한에 주둔을 하니까 북한도 못 건드리고 일본은 말할 나위도 없고 중국, 러시아도 안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미 동맹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인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 국가인 일본과 영국 같은 나라들이 역시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주식시장인데요,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이 30%가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30% 넘는 돈 가운데 40% 넘는 돈이 미국 돈이에요. 이 삼성 핸드폰도요, 사실 삼성이라는 기업도 절반 이상이 미국 돈이 들어와 있죠. 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한국에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일본이 한국과 관계가 더 틀어져 가지고 돈을 빼버린다. 그러면 이 돈이 일본 돈만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 영국 돈도 같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단 말이죠. 경제 요즘 초저금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대책은 요겁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남북 평화 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8월 15일 광복절에도 역시 축사를 통해서 평화 경제, 이 남북 문제를 가지고, 사실 북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야 겪고 있는 국제관계의 많은 현상 타파, 현상 변화들은 북한 문제예요. 이 이제 한국이 북한과 경제가 하나가 됨으로써 이 평화 경제라는 걸 통해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신 게 2045년 광복절이 100년이 되는 2045년이면은 우리는 하나, 원 코리아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대통령께서 평소에 얘기하신 게 연방제 통일이었기 때문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2차례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방제 통일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본 따라잡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다만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게, 과연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남북 평화 경제로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경제가 꼬랍입니다. 167개국 조사하면 가장 꼴찌로 나오는 게 북한 경제인데, 이 그냥 꼴찌가 아니라 테러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테러 국가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불발탄 떨어지면 북한죄가 많다 그래요. 히브리대 대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는 테러 이슬람 조직들,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권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시리아 권력을 잡고 있고 이란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는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하고 형제국가 이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북한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어디서 들여오느냐? 북한에서 들여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북한이라면 이를 갈아요. 자, 그런데 이런 테러 국가와 한국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과연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느냐?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한쪽에서 스쳐가죠.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느냐인데, 어쨌든 두산 회장인 박용만 대한상인 의장, 기업연합체 회장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두 일본 따라잡으려면 반세기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 50년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 우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어떤 입지적 환경에 한국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뭐냐면은요, 이거 용하고 호랑이, 뱀 같은 나라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미우나 호나 일본이 우리보다 영토가 커요. 그러니까 이 남한 영토만 따지면은 한 3.7배, 4배 가량 많고요. 우리가 통일이 돼서 1.8배, 일본이 우리보다 넓습니다. 인구는 2.5배, 남북 인구 합쳐도 1.7배.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큰 나라예요. 땅덩이가 크단 말이에요. GDP가 3위, 세계 3위, 2등에서 3위로 밀려났는데 한국이 12위죠.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본이 원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가 한 분 나왔는데, 그런데 이 일본은요, 뭐 20여 명, 24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ICT 인력은 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48개라고 나오기 때문에 만일 정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1200개 품목들이 다 제한되면 그럼 한국은 전 산업이 위험에 빠진다. 금융 제재를 안 해도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어떤 일이든지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접근하면 그것은 사단만 좋아합니다. 때리면 맞아줘야 돼요. 찌르면 찔려줘야 됩니다. 우리 약한 영들은 대적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 영들, 이 추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을 잡고 있는 이 군국주의적인 영,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쫓겨나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축복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집단적인 정서가 되면요, 이 집단 정서를 넘어서는 게 어렵습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분노심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역 감정, 민족 정서 넘어서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반일 감정이 요즘 아주 막 굉장히 거칠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일 감정이 어디로 가느냐? 토착 왜구를 척결하자는 쪽으로 확전되고 있죠. 토착 왜구는 뭔고 하니 한국의 보수 우파를 가리키는 거죠. 왜냐면 보수 우파는 이성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 신보좌파 쪽에서는 이번에 대한 적개심을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토착 세력이긴 한데 이번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토착 왜구야 라고 보면서, 예를 들면 보수 언론, 보수 정당, 보수 매체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게 어쨌든 현실이에요. 이 반일 시위를 하면은 한국의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는 이 시위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이른바 제2야당도 해체하라는 집회. 자, 요거는요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 그림들인데 한일전이다. 이게 4월 15일 이 반일 감정이 점점 정치화되고 이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 15일 총선거에서 이게 단순히 선거가 아니라 토착 왜구를 섬멸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래서 한국의 진보 좌파뿐 아니라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토착 왜구를 섬멸하는데 함께 참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과 방송, 미디어 그리고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가세를 하고 뭐 정치권은 뒤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한일 간의 반일 감정 혐한 정서라는 게 점점 격렬해지고 한국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8개월 남았다. 이 8개월은 뭐냐면요, 내년 4월 총선까지만 참자는 거예요. 뭘 참냐면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참고 일본 상품 사는 것도 참고, 그리고 8개월 뒤에 총선거가 있으면 이때 토착 왜구를 섬멸해버리자. 그리고 나면 일본 여행도 가고 일본 상품도 사라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일 시위라는 것은 반드시 이른바 제2야당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정당 해체 운동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름도 잘 붙였어요. 일본 자민당 한국 지부당. 이게 이른바 한국의 제2야당 앞에서 시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왜구 같은 놈들이니까 이 왜구 같은 놈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 토착 왜구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안 사요, 안 가요, 안 봐요, 안 뽑아요. 안 삽니다 일본 상품, 안 갑니다 일본, 안 봐요 보수 매체, 그리고 결론은 요거예요. 안 뽑아요입니다. 제가 이게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팔도 유람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마다 색깔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민감한 사진들을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완전히 거기는 뭐 지금 그 일제시대 항일투쟁하듯이 온 어디를 가나 거리가 도배가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어떤 곳인데 이장님들도 나선 겁니다. 안 사요, 안 가요, 안 봐요. 그다음에 이제 안 뽑아요. 뭐 이제 가는 거죠. 이 예전에 이현세라는 만화가 쓴 그림 만화책입니다. 여러분 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 만화가 된다고 한참 이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요거를 제가 사가지고 복사하면서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일본 놈들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심지어 기도하는 분들도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일본 놈들 한번 혼 좀 내보자 이런 생각들이 이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아니지만 육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괴 생각을 따라갈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정서가 특히나 한국은 상처를 많이 받은 국민이다 보니까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라는 영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민감한 영역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수용될 만한 그런 기도만 하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자, 우리가 상처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제시대의 위안부 문제 얼마나 지금 우리도 치를 떨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위안부 소녀상인데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우리의 그 상처를 달랜다기보다는 그 기억을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한 1000개 이상 있는 거 아세요? 청년들이 여기 모여서 결의를 다지죠. 전국을 돌면서 반일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인형을 따로 만들어서 신을 신기기도 하고 옷을 입히기도 하고 차에 태워서 순례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 육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용서하되 기억은 할 필요 있는 것도 맞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얼마나 많은 위안부들이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지 이 얘기는 안 하죠. 자, 이게 조중 접경지대에 있는 팻말입니다. 중국 당국이 붙여놓은 거예요. 어린이 여성 판매 금지라고 돼 있죠. 너무나 많은 어린이와 여성들을 북한에서 굶어 죽는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중국에 내다 팝니다. 굶어 죽지 않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팔다 보니까 제발 좀 팔지 말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팔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도 중국 가서 예전에 취재했을 때 보면은요, 낮에는 만나지도 못하고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조선족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노예인데 다만 북한에서 굶어 죽는 노예인데 여성 굶어 죽지 않는 노예일 뿐이에요. 나이 든 여성들은 간병인, 과이 혹은 식모 형태로 팔려옵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특히나 어린 아이들까지 성노예로 팔려다닙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그대로 사역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강제로 송환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제로 송환다 하면서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인처럼 저런 식으로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얼마나 어린 아이들까지 있느냐. 자, 이게 영국의 인권단체에서 낸 통계입니다. 12살 여자아이들까지 팔리는데 팔리는 가격이 15만 원이다. 위안부가 일제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같은 역사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이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에 기인한 감정과 기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분개할 것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분개해야 돼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거 아니? 알을 딸을 기르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몸 팔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돈을 보냅니다. 심청이처럼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위해서 팔려간 12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확인된 계좌로 통계낸 것만 1억 달러, 1,200억 원 정도 1년에. 이 사람들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강제로 끌고 갔는데 이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인권단체 통계입니다. 이런 사람들 10만 명이 더 된다라고 지난해 나온 통계예요. 자,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탈북 모녀 굶어 죽은 사건이 있죠.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중국에서 강제로 팔려갔다가 중국 남자와 만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여기에서 온갖 유린 다 당하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아이는 못 데리고 오고 다시 중국 남자와 만나서 한국에 왔는데 이 중국 남자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한국에 아이와 엄마 41살짜리 여성만 남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돌보는 사람 없이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북한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저 유린에 대해서는 더 화를 내야 되는데 절대 안 해요. 이거는
제가 어제 특정 지역에 가보면은요, 정말 이 반성하지 않은 일본은 해체하라는 식으로, 아니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한 정권이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저런 현대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언급이 없죠.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죠. 다만 집단화된 정서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참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도 정치 논리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정치 논리로 하는 거예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난달에 있는 참여연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혐한 정서를. 자 봐라, 우리 얼마나 위험한 나라냐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날리고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북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이 예전엔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일본도 전범국가의 오명을 벗고 헌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자위군대라고 돼 있죠. 정상적인 군대가 아닌데 정상적인 군대를 만들고 해외 파병도 하고 핵무장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아베 정권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중의원 참여연 선거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분의 1을 확보해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거를 질질 끌면서 정치적인 장난질을 할 거예요, 하기는. 자, 그런데 이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도 사실 정치 논리, 이념 논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막 브레이크 없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G소미아라는 걸 폐기하는 얘기까지 정부에서 나왔는데, G소미아는 뭐냐면은요, 이 한일 간의 정보교류 협정이란 말이죠. 미윤하고는 한미 간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바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군사정보교류협정이라는 걸 맺고 있었어요. 왜?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 체제가 공동의 적이라고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깨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한미 관계도 깨집니다. 이건 뭐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동맹인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가끈 전략이라고 하죠. 김일성이 북한 체제를 만들었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주체주의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북한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주체주의를 가지고 남한의 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남쪽에 미군이 나가야 되는데 이 미군이 한 3만 명 있으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가시예요. 미군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갓끈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이 한미 관계, 그리고 또 한쪽이 한일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한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면 한일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 가슴 날아가고 미군은 떠나가게 돼 있다. 굉장히 전략적인 얘기죠. 그래서 반일 감정을 계속 자극하면 반드시 미군은 나간다라고 김일성이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아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주말 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미군 나가라고 난립니다. 법석인데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한미동맹 해체하라고. 지금도 일장기만 태우고 있는 게 아니라 성조기도 같이 찢으면서 미군 나가라고 저렇게 열심히 한국의 시민사회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만이 G소미아 한일 간의 관계가 더 악화돼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까지 깨져버리면 한미 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한미 관계 어려워지면 어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나라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좋은 상황 전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막아온 역할을 해왔다라는 너무나 명백한 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보자면 위험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요, 국제정치적으로 모범지대죠. 우리 960번 외침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외적들이 몰려오는데 미국이 너무 세니까 이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맺어놓으니 건드리질 않은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손을 털면 반드시 옆에 나라들이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정석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미 관계가 요즘 이상해요. 점점 이상해지는 게, 이건 뭐 일본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 미국과 일본과 해양 동맹 국가들은요, 여전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 체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이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동맹보다 민족이 앞서는 관계로 생각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에는요, 이 동맹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 모든 한미 군사 훈련도 중단이 돼버렸죠. 세 가지 훈련, 독수리, 키리졸브, 이 세 가지 큰 훈련을 해왔는데 이게 모두 중단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지난 70년 동안 한미 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이 해양 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대륙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막아왔던 것인데, 한국이 북한과 중국 쪽으로 점점 유착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한미 간의, 한일 간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미 군사훈련도 다 중단이 됐고요, 공군 훈련 맥스 언더 미저널 사이스도 중단이 됐습니다. 물론 정책 담당자들은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예전에 73년도에 남베트남, 북베트남, 지금 베트남이 한 나라죠. 그런데 예전에 남베트남, 북베트남, 남한북한처럼 자유주의, 공산주의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73년도 1월 달에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고 남베트남에 있던 미군이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기 전까지도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이라 그랬어요. 전날까지. 그러니까 원래 외교 관계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나오는 얘기와는 좀 다르게 현실은 뭐냐면은 한미 관계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한미 훈련이라는 게 동맹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지난 3월 달에 한 번 했는데요, 19-1이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2019년에 첫 번째 훈련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 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8월 달에 하는 거는요, 아예 동맹이라는 이름도 빼버리고 19-2라는 훈련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북한이 문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도요, 거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요 지금 마지막 배팅을 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남한을 요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70년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한미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한미 관계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자꾸 취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요, 미사일이 계속 날리는데 미사일이 왜 계속 날립니까? 결정적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한미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한미훈련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완전히 중단해라. 너희들이 이게 어떻게 평화가 오는 길이냐? 평화는 우리에게 맡겨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날리는데, 이 미사일이요 지난 5월 달부터 자주 날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뭐냐면 언론에 나오는 게 이스칸테르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칸테르급 미사일하고 로켓 두 가지가 있어요. 날아가는 건 두 가지인데, 폭탄이요, 로켓은 총알처럼 쭉 날아가는 거고, 미사일은 유도장치, 핸드폰에 있는 GPS가 달려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더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유도장치가 돼가지고. 근데 북한이 이 미사일을 계속 날리는데 이스칸테르급이라는 걸 지난 5월달에 처음 날렸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도 날쌘돌이처럼 피해 다니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미국 무기를 들여오면 막을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인데, 어쨌든 이 미사일은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 이 미사일을 7월 25일 이후에 계속, 이게 저 PPT 만들어놨는데 또 날렸어요 어제. 그래서 이 7월 25일 이후에 6번째가 아니라 7번째입니다. 이거 자꾸 바꾸게 만드는데,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20번째가 돼버린 거예요. 자꾸 날리는데, 이게 요즘 들은 점점 많이 날리는데, 날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한미 관계 끊으라는 거예요. 한미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평화를 원하면 우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구는 뭐 뻔하지만 미군 철수하라 그러겠지만은, 미군 철수 지금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무역 치료하는 거다. 자멸할 행위 하지 마라. 맞을 짓 좀 하지 마라. 남한은 겁먹은 개다. 새벽잠 설치면서 허우적거리는 게 가관이다. 한국 국방장관에 대해서 정경도 같이 웃기는 것, 허튼 망발하고 자빠졌네, 뭐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미사일만 날리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왜 날리냐면요, 미사일은 계속 날려야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왜 날리냐면, 이게 날려야, 자꾸 날려야 저기 시리아나 이란 같은 나라에서 수입을 해갑니다. 진짜 시연을 해주잖아요 북한은. 근데 이 시리아나 이란도 이 미사일이 진짜 쓸만한 건지 아닌지 날려보지 않기 전에는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계속 날리잖아요. 그래, 북한째가 최고인 거예요, 시리아 이란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수입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데 북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게 형제국가죠. 이 미사일이 날리는데, 미사일이 날리고 그 앞에 탄두, 핵을 다는 겁니다. 이걸 핵 소형화라고 얘기하고 이미 소형화가 됐죠. 그래서 이 미사일과 함께 핵 탄두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미국 의회 조사국,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의회 조사국 위드로 윌슨 센터 발표에 따르면은 내년쯤 되면은 탄두가 100개 이상 늘어난다. 이 100개 이상 늘어난다는 건 세계에서 5번째 정도 수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5번째. 미사일도 4번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손기술이 강하니까 우리 민족이 말이에요. 이 남쪽에서는 핸드폰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북쪽에서는 핵미사일 가지고 저러고 앉는 거예요. 근데 이 핵미사일이 또 어디다 날리냐면요, 잠수함에다 날립니다. 이 김정은이 있고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잠수함이 있죠. 저도 진해 예전에 군부대 강연하면서 여러 번 가봤었는데 한국 잠수함이 이렇게 크질 않습니다. 아무리 커봐야 이거 3분의 2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이번에 3,000톤급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핵미사일이 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달아버리면 SAB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못 막아요. 아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속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조금 더 개력이 되면은요, LA 앞바다, 시애틀 앞바다 같은 데서도 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미국과 북한이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북한은 뭐냐면은요, 남쪽을 요리하려고 할 때 미국이 개입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달아버리고 미국이 개입하려고 하면은 너희들 시애틀 앞바다에서 날릴 거야 라고 하면 미국이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도로 가지고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점점 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 걸렸어요. 이게 이제 시대를 좀 어려운 시대를 만난 건데 예전처럼 한미동맹이나 한일 관계가 돈독하면은 그만 별 문제 아닙니다, 저거. 왜냐하면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한 번만 건드리면은요,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게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감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작은 도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기가 불편하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한국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사일을 계속 날려도 나는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그 성과를 가지고 이 내년 대선을 치러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쨌든 결정적 도발,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인명살상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미사일 발사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한미 군사훈련, 야 나도 싫어, 나도 리디큘러스하고 아주 웃겨, 나 이거 정말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 이거는 익스펜시브하다, 너무 비싸서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좀 완전히 중단했으면 좋겠어, 김정은 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이 묘한 거예요. 우리 미국 동맹을 믿고 뭐 이게 북한과 어떻게 좀 잘해보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미국도 이제 한국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제는 아예 동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위 동맹, so-called all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에 나오는 거, so-called, 소위 동맹.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도 그럴 게 동맹이면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의리는 없어도 말이죠. 아프간이나 이라크 같은 데서 미군이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갑니다. 지금도 치안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미군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동맹이라면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내봐야 의무병이죠. 동맹이 무슨 동맹이냐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동맹이라면 우리는 북한과 그 뒤에 중국이 더 큰 문제인데 중국에 대해서 한국은 오히려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동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일 간에 문제 생긴 것도 미국이 중재해 주길 바랐는데 그래서 WTO라고 세계 무역기구에 가서 미국이 중재해 주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다가 트위터로 트럼프가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웃기지 마라, WTO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라, 아예 엿먹어라라는 식으로 트위터로 날려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일본이 저렇게 나가는 것도 사실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하는 거죠. 아베가 저런 선포하기 전날 트럼프를 만났어요. G20를 일본에서 했단 말이에요, 동경에서. 그러니까 뭐냐, 한국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너희들 북한하고 중국 편 될 거면 나는 몰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미군이 떠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떠나려면 떠나주지, 동맹 없어지려면 없어지지, 나도 싫은데.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아주 진창 원하면 돈 받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 받고.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은요 1조 원 정도 냅니다. 앞으로 더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아마 한미 관계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결정적 파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주도하는 데가 우리가 돈을 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돈의 대부분은 주한 미군의 1조 원을 주는 것의 대부분은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 임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물품 구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에게 용병처럼 주는 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어떻게 1조 원이나 주느냐고. 그런데 이제 한미 관계는 예전에 피로 맺어진 의리는 없어요. 아주 천박한 음만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남녀관계 헤어지듯이 말이에요. 처음에 뭐 티격태격하면서 처음에는 당신 키가 커서 너무 멋있어 그러다가 너 왜 키만 크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트집을 잡는다고요. 한미 관계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전에 볼튼이라는 안보보좌관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5배 내라고, 5배, 5조 원 내라고. 이거 우리가 내겠습니까? 안 내죠.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뺀다 그러겠죠, 트럼프는. 이게 요즘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한미 관계가 이상하죠. 이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미 동맹으로 70년 동안 안전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경제가 커졌어요. 그리고 한미 관계가 약해지니까요, 이제는 옆에 있는 곰과 호랑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한도에 영토가 있으면 그 위에 영공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공보다 조금 넓은 공중 개념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을 지난해 중국이 140번 넘게 한국에 들어와 버렸어요. 한미 관계가 약해지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중국은요, 예전에 천안함 폭침 나고서도 중국에 별세 딸린 장군이 와서 세미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만 없었으면 예전에 손봤을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이렇게 보는 나라예요. 사실 이 주변에 큰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중국이. 자, 이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 약해지면 빈틈을 파고듭니다. 제일 민감한 땅으로 왔죠. 이번에는 아예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훈련하면서 폭격기를 몰고 왔어요. 베어라는 폭격기하고 H-6K라는 폭격기를 몰고 왔는데, 위에가 러시아 거, 아래가 중국 건데요. 이 베어라는 폭격기는 뭐냐면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소리가 무진장 커요. 그래서 이게 언제 쓰냐면은요, 공갈 칠 때 쓴대요. 공갈 칠 때. 옆에 있는 작은 나라 공갈 칠 때 소리가 하도 크니까. 이 제트기로 다니죠, 비행기가. 일부러 공갈 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는요, 방공식별구역이 아니라 아예 영공을 침공을 했죠. 여기에다가 핵미사일을 실으면 폭격기이기 때문에 28발을 싣습니다. 핵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많이 죽으면 200만 명까지 죽기 때문에 28발을 다 핵미사일로 채웠으면 한국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침공이죠. 이거는 침공이에요.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끽소리 안 했죠. 그 무관 초치라고 해서 무관한테 한번 불러다가 물어본 게 다예요. 이게 미국하고 동맹 안 맺으면 이게 못 막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뭐 다들 뭐 감정 기분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본이 지들 땅에 왔다고.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슬프지만 무인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중국 러시아가 저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서로 분쟁지대라고 돼 있어요. 국제법적으로는. 일본이 성명을 발표하니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함부로 침공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일본한테는 쌍심지를 키우면서 니들 뭐야 이제 이러고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그 결과 한미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정리하는 선언이 종전선언이라는 겁니다. 한미 관계를 이제 결정적으로 끊어버리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평화체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군이 한반도에서 운용이라 그래요. 미군이 한반도에서 활동을 하려면 두 가지 트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유엔사령부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요, 주한미군이 그냥 있다고 해서 북한이 남침하거나 도발한다고 해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기지만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립군처럼. 근데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사령부를 만든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엔사령부, 즉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하고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은 정전협정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엔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개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한국을 함부로 못한 거예요.
철암 사건에서 148명의 군인들을 죽게 했지만 그 이상으로 도발을 못하는 건 바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로 미군이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평양을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정부에서 없애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유엔사령부입니다. 근데 이 유엔사령부가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정전협정을 종전선언,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면 유엔사령부가 없어져요. 그럼 미군은 있으나 마나요.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으면 이제 평화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 군대는 나가야 돼요. 이게 국제법적인 정의입니다. 역사적인 결론이에요. 베트남 다레전. 그럼 이거 평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되면은 한미관계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예전의 한미관계는 사라지는 겁니다. 미군이 한국에 있든 없든 간에 중립군, 잠시 항구를 활용하는 부대, 잠시 기지를 이용하는 부대에 불과한 거지 한국 문제는 절대로 가타부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데 이어서 유엔사령부도 해체되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미 지난해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약속을 했죠. 이미 남북정상 간의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해서 푸틴과 김정은, 시진핑과 김정은, 우리 시진핑과 푸틴 계속 셋이 만나면서 빨리 한반도에서 종전선언 맺어라, 평화협정 맺어라, 평화체제 맺어라. 우리야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고 한미동맹 해체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고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여러 번 만나가지고 계속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아직도 한미훈련을 하고 앉았으니 이놈들 뭐냐는 거예요. 결정 다 해놓고 작년에. 그 지금 저 난리치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빨리 미국 나가라는 거예요. 왜 안 나가고 저기서 삐지기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시진핑이어도 그럴 것 같아. 결정 다 해놓고. 이거 마지막으로 맡고 있는 건 미국 한 나라죠.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북한도 막아야 되지만 중국, 러시아를 막으려면 한국에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그렇게 원하면 뭐 돈도 많이 드는데 한번 나가버리지 뭐.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훈련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훈련을 완전히 중단해버리면 한미 동맹이라는 의미를 상실해버리죠. 아유, 나가버릴까 말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 완전히 나가버리면 애치슨 라인이라는 게 그어지는 거죠. 예전에 1950년 6.25 사변 북한이 남침하기 전에 애치슨 라인이라는 게 1년 전에 그어지고 주한 미군이 1년 전에 다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때 39,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근데 지금 무기가 워낙 개발이 돼가지고요, 70년 전하고 다르게 일본으로 다 빼도 얼마든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국에다 놔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이게 언제 결정되느냐? 아마 내년 이후에 결정될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반도 현상이 깨지는 겁니다. 구한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평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마 내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바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선거 얘기까지 나오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반일 프레임, 평화 프레임, 평화는 안 왔습니다. 핵무기 미사일은 그대로예요. 진정한 평화는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부를 자유가 회복돼야 평화가 옵니다. 이 진짜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냥 인본주의적 평화예요. 인간적 평화. 우리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 프레임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날리다가 아마 극적인 타결을 선거 전에 보게 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이 반일 프레임은 거의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지금 점점 날개 돋친 뱀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자, 이 프레임에 한국 사람들,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다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내년 4월 이후에는 헌법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 바꾸겠다는 정치 세력이 지금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3분의 2가 아닌 것뿐이에요. 이 3분의 2가 돼버리면 헌법은 바뀝니다. 이 헌법이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경기도 유사차별금지법을 조례로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건 교회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운명이 지금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든 안 나쁘든 한국의 이념적인 지평이 어디로 가든 말든 교회만 건강하면 한국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헌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네 가지 개념이 바뀝니다. 첫 번째, 내년 4월 이후에 헌법이 바뀐다면이에요. 지난해 헌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못 바꿨습니다. 개정 헌법안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 헌법은 체제를 결정합니다. 이 체제를 결정하는 헌법안이 이미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이걸 안 하니까 여당은 주도하고 야당은 방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개인 개인을 만나보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자기 금배지 말고는.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는 엉뚱한 얘기만 해대고 있고. 자,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지난해 이미 나온 개헌안이 통과된다면이에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돼요. 이미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내후년부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당에서 이거 추진하다가 작년에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럼 내년 총선 이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고 있어요. 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요, 인민과 민중만 주인이 되고요, 즉 을만 주인이 되고 갑질하는 놈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다 갑질하는 놈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갑과 을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되면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모든 기득권 세력, 부르주아 계층들은 수용소로 보내버려요. 이게 중국의 민주주의예요. 이게 북한의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23만 명 갇혀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라오가이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무려 5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아무 죄도 없이. 이게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의 위험성인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라고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데 굳이 왜 자유를 빼냐 말이에요. 왜? 한국이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에요. 공기 같은 거예요. 이 공기가 바뀐 다음에 실제로 어떤 삶이 될지는 겪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경제가 바뀝니다. 경제가 우리는 시장 경제인데요, 지금 자본주의예요.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루터와 깔뱅이 만든 거죠. 종교개혁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게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뒤집어서 사회적 경제로 바꾼대요. 이 뭔지 해봐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경제의 줄임말인지 뭔지. 이게 기독교 차원에서 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요. 근데 국민이 기본권 가져야죠. 미국도 시민권을 가져야 오바마 케어, 지금 트럼프 케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시민들,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도 한국은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면은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불법 체류자, 임맘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들이죠, 모스크를 만들어도 못 막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이 역전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죠,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양성평등으로 결혼제도가 돼 있던 거를 굳이 양자를 빼고 성평등 결혼제도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이 성평등을 모든 영역에서 실시한다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 조항이 들어가면 4,738개의 법령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젠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동성결혼을 아예 합법화시켜버렸죠. 헌법 조항에서. 상세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 개정안에. 그리고 이게 내년 이후에는 이맘때는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지 참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반대를 해도 만일 내년 이후에 한국 스스로 체제를 바꿔버리면 헌법은 바뀌고요. 그렇게 되면 현상도 타파되고, 그렇게 되면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겠죠. 근데 참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한국의 큰 교회들은 너도 나도 앞다퉈서 빨리 종전선언 맺자고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평화협정 맺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교단은 앞다퉈서 한기총 빼놓고
그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같이 빨리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고 맨날 성명 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선수들이 하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선수들이. 근데 교단장들도 반대 안 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발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헌법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한국이 흘러가겠느냐? 한국이 적화되는 거 아니냐? 자, 이 베트남이 예전에 공산주의 통일될 때인데요. 이 정말 아니 난 뭐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하네. 한국 적화되는 거 아니냐? 베트남식 적화 통일은 그러나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 과장해서 보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70년 전 북한과 무력 남침을 했죠. 지금 북한은 달라요. 지금 북한은요 한국 GDP의 11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2년 버는 돈의 114분의 1, 영등포구 수준밖에 못 벌어요. 기름도 없고 식량도 없는데 남한을 완전 지배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트남식 적화 통일해서 뭐 한 300만 명을 죽창으로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일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연방제 통일이죠. 연방제 통일. 자, 이 연방제 통일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연방제 통일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이 적화하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베트남식 적화 통일은 어렵지만 연방제 통일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한테 설문조사해 보면은요 아마 절반 이상은 연방제 통일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국회에서 설문을 해도 절반 이상 연방제 통일로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 연방제 통일을 잘 모르니까 기독교인들도 폭발적으로 지지하는데요. 여러분 이 연방제 통일은 뭐냐면은요 이게 적화 통일이다 아니다 이런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거예요. 국내적으로는 통일국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 통일국회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북한 노동당이 지금 분리가 돼가 있어도 저 정도 공갈 협박을 하는데 국회 안에 조선노동당이 절반을 차지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법을 만들겠냐 말이에요. 어떤 법을. 이게 적화해야 아니에요. 각자 판단하셔야 되고요. 대내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한국의 자문관 이름으로 많은 북한 인력들이 들어올 거예요. 어느 부처에 심지어 기업에도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북한이 직접 지배할 능력은 없지만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뽑아갈 수 있는 능력은 있죠. 뒤에 핵무기와 미사일이 있으니까. 우리 한미동맹이 해체됐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요.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대외적으로 한 나라가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통일국회라는 걸 통해서 지방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여권과 북한 여권이 같아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북한 여권과 우리 여권이 같아져요.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이 체제가 핵무기 미사일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주민들에게 인정한 다음에 연방제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인데 이러한 체제가 연방제가 되면은 테러 국가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여권하고 한국 여권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방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국하지 마 이런 조치를 내려요. 미국 민주당. 아니 이런데 북한이 미사일 날리고 핵무기 기술을 하마스 헤즈볼라에게 직접 제공하고 땅굴까지 뚫어주고 있는 체제인데 이 체제와 한 나라가 돼버렸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북한과 한국은 적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 한국에 왔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좀 판단을 잘하라 그랬어요. 자국민을 보호하십시오라고 우리 대통령한테 얘기했다고요. 무슨 얘기겠어요?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나 한국 사람들 추방당하면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참 여러 채널로 이스라엘에 계신 한국 선교사분들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왜냐면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심이 강하면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렇게 오랜 기간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절반 가까이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예, 다 한반도기 흔들면서.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인데 지역 감정이나 민족 정서 때문에 일본 놈들이 더 나쁜 거예요. 나의 한을 풀어줬던 그 지도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전남 사람입니다. 지역을 얘기해버렸네. 넘어갈까요? 아버님이 전남 해남이고 어머님이 전남 강진이고 저희 처가 전남 나주입니다. 저도 원적이 전남이에요. 근데 김대중 씨가 햇볕 정책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이 있죠. 5.18 광주민주항쟁 그 너무 큰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건 정확히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연방제가 나중에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한미 관계 파탄 납니다. 한일 관계 끝장납니다. 자, 그러면은요, 미국이나 전 세계 입장에서요, 중국의 핵무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하고 영국이 만든 나라예요. 미국 의회에 다른 나라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없지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딱 하나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유대계 자본뿐만 아니라 이 복음주의자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고 우리가 기존의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미국은 거의 형제국가 이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은 아무런 권력의 정당성이 없어진다고요. 이런 체제가 남한의 경제력까지 빨아먹기 시작해요.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이른바 프리메이슨 계열에서 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CFR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이때는 어쩔 수가 없대요. 이때는 폭격해야 된대요. 지금은 폭격 안 합니다. 왜? 폭격하려면은요, 이라크나 아프간 때릴 때 미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수차례 통과가 됐어요. 지금은요, 경제 제재 차원이에요. 폭격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요. 핵무기야 작게 지하 갱도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확전이 돼버려요. 중국,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안 건드리고 싶어요, 미국도.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체제가 남한의 경제력까지 연방제로 빨아먹고 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거 미국 보고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발 이런 일 없길 바라지만. 미군도 한반도에서 떠났어요. 한미동맹도 없고 주한미군도 없습니다. 그러면 프리핸드 팔럿이라고 그래요. 너무 자유로운 손이 됩니다. 그때는 때릴 수 있어요. 왜? 뒤에 중국도 손을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국을 직접 때리기에는 3차 대전이 나기 때문에 안 돼요. 북한 문제를 가지고 무대는 한반도가 돼서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만 하나요? 아니죠. 일본과 함께 해양 동맹국들 나토 군대가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한번 붙겠죠. 무대는 어디예요? 한반도죠. 남쪽은 안전하겠습니까? 남쪽은 경제가 망하고 북한은 체제가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예언이 아니고요. 그냥 뻔히 나오고 있는 팩트를 논리적으로 조합한 거란 말이죠. 이게 전쟁은 지금 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몰라요. 앞으로 연방제 통일 이후에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요, 제일 먼저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베네수엘라처럼. 자, 이 얘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점점 이렇게 가면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자, 이제 결론을 제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이 참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교회가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한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민망한 얘기지만 2013년도 WCG 부산총회에서 평화협정 기도문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빨리 한미훈련 중단하자는 결의문을 기도문으로 다 올려드렸어요. 지금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단별로 큰 교회들은 빨리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맺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저도 배경은 압니다.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박이 있겠죠. 여기에 지역 감정, 민족 정서까지 가미가 돼서 그야말로 날개로 친 뱀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때 단기적으로 한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라앉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헌법이 바뀌고 연방제가 되고 체제가 뒤집어지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상한 시대가 한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글쎄요, 뭐 전쟁까지 갈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정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체제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를 논리적으로 조합한 겁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한국이 망해간다는 얘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많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 농동치 않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의 남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북한 전체까지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한국 체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게 북한 체제예요. 북한이 그냥 망하지 않는다고요. 저게 귀신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러다 보니 유엔 체제가 지금 북한의 97년 때처럼 어려움을 처할 정도로 2016년 이후에 5건의 유엔 제재가 걸려 있는데 이 유엔 제재로 북한이 수출을 못해요. 달러를 벌지 못합니다. 석탄도 수출 못해요. 광물도 수출 못해요. 어물도 수출 못해요. 근데 이 왜 북한이 달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북한의 군대 때문이에요. 특권층 때문입니다. 북한은 폐쇄 경제니까 달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요, 우리보다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군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17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이 군인들이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것이 석유예요. 탱크 돌려야 되니까. 그다음 튀겨 먹어야 되니까 식용유입니다. 그다음에는 피혁 제품, 이것이 100% 중국에서 달러 가지고 수입을 해오는데 달러 벌이가 안 되니까요, 죽을 맛이에요. 지금 군인들이 죽을 맛, 못 입고 못 먹고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 군대에서 탈영병 비율이 거의 10%까지 올라갔대요. 소집하면 100명 있는 부대에서 90명 정도 나오면 오늘 잘 나왔네,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10명 어디로 갔어? 식량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끝이네.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그냥 개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 문제만 보고 있지만 북한이 왜 저렇게 미사일을 계속 날리냐고요. 다급한 거예요, 북한이. 우리가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또 어디 필요하냐? 특권층들이 사치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유엔 제재로 사치품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김정은 옆에서 불평불만이 치솟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달래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특권층을 달래려고요, 평양에 창광거리라고 타워 플레이스 같은 걸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이 달러가 모자라니까 공사가 막판에 중단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못 만들었어요. 당 서열이 낮은 순서대로 위로 올라간답니다. 가뜩이나 추운데 그 위에 있으면은요, 저기 32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위에는 되게 간부들이 돼지우리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경입니다. 이런데 이 쌈짓돈 50억 달러 정도, 아니 많은 돈도 아니죠.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5조 4천억 뭐 이 정도 됐던 건데 이 중에 30억 달러를 써버리고 20억 달러 정도 간신히 남아있는데 이 쌈짓돈을 가지고 마지막 배팅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방 날릴 때마다 돈이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내년 총선에 목숨 건 거예요. 어떻게든 한미관계 그 전에 더 파탄 내버려야 돼요. 남한에서 어떻게든 이 민족주의 정서를 통해서 이거를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사일로 결정적 파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사일 훨씬 더 많이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돈이 없어지면 깡통을 차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보기에는요, 남한이 이 지경인 것 같지만 북한이 2-3년 내에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를 풀 수 있는 길이 유엔 제재는 못 풀잖아요. 미국 제재는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풀라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국 교회가 받아가지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풀어야 된다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계속 막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게 풀리면 북한 정권은 살아납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걸 풀어야 돼요. 반드시 개성 금강산 관광 이걸 풀어야 됩니다. 백두산 관광 이것만 풀어놓으면 숨 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는 우리의 내부 상황과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점점 더 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 대통령이 이 EU 회의 가가지고요, 메르켈 총리, 영국의 메이 총리 만나가지고 지금 총리가 바뀌었지만은요, 사정을 했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북한 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화답은 뭐였는 거 아니? 뭘 도와주느냐고. 북한이 핵무기나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의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전 세계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건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꼭 이스라엘이 좋고 안 좋고 뭐 아슈케나지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게 다 떠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중동 판도가 바뀌어 버리면 유럽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북한이 저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유럽 연합에서 지난해 낸 성명들, 아세안에서 낸 거, 아시아 유럽 국가들, 나이지리아. 자, 그래서요 결국은 북한 핵무기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 영미권에서 나오는 것 반드시 정치범 용서 철폐하겠다. 국회에서 결의안이 나오고 인권 유린자를 처벌하겠다. 그렇지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판단을 잘못해서 미혹돼서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잘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요 반드시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건 역사의 수위예요. 이 뒤에는 신앙심이 있고, 그래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죠. 이 양반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얘기했는데, 북한 정권은 기독교의 씨앗을 말살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과 함께 한반도라 그랬어요. 북한이 아니고 한반도, 남쪽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개념입니다. 한반도 내 모든 이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이게 영미권의 종교적 결단입니다. 이게 정치권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엉뚱한 일도 많이 벌이고 있지만 아마 재선될 것 같아요. 재선되고 펜스 부통령 8년 정도 더 하면은 미국도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번 크게 부흥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흐름인데, 우리가 이런 방향에 같이 올라타야 되는데 자꾸 감정 기분, 이 상처죠. 우리 5천 년 동안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전남 사람들 정말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이민족 역사에서 뭐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신라가 통일하고, 고려도 수도권하고 경상도가 통일한 거고, 조선도 전주시라고 하지만 전라도하고 상관이 없는 수도권과 이북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은 말할 나위가 없고, 수도권과 경상도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라도 사람들은 피해 의식이 많죠. 이 상처를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봐야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봐야죠. 저희 집안도요, 김대중 뒤에는 선생님자, 선생도 아니고 선생님자 안 붙이면 밥을 안 줬어요. 지금도 저희 친척들 만나면 다 잘못됐어도 김대중 선생님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저희 친척 중에는 5.18 때 막 다친 분도 있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광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런 그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넘어서야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뛰어넘어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끝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탄압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탄압하고 있는데, 북한 등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여러분,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북한은 물론 남한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게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게요,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아주 체험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이르면 지난 2월 28일 날 북한이 2차 미북 담판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이때 종전선언을 맺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큰일 난 거예요. 종전선언 맺으면은요, 평화협정 맺기 전에 먼저 사형 선고 받는 거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형 집행이 평화협정이면. 사람들은 종전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국제법 개념이에요. 법적으로 유엔 사회체되면서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우리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고 하자는 건지 모르고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언론은 물론 전 세계 언론들이 이번에 미북 회담은 종전선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결정된 건지 모르지만 마치 심판이 결정된 민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야죠. 저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 종전선언, 악한 연합이 깨지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거 지위도 없는 사람들 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한반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둠의 진이 깨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전날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2월 28일 날 오후 3시에 발표를 한다고 협상문을 낸다고 하는데, 이때 30분 전에 TV 자막으로 미북 타협 결렬 뜨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은 압니다. 제가 물을 떠왔기 때문에 맨날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이걸 알아. 이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외신을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거 원래 타결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틀어져 버린 거예요. 뭐냐면은요, 이 미국 본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줬던 변호사 한 사람이 청문회에서 트럼프가 없는 틈에 반 트럼프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큰일 났다라고, 이건 미국 협상이고 뭐고 짐 싸들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국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은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것 같고 큰 교회들,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 믿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건 실제로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전쟁 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남한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가 동성애로 번복되는 거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산주의로 교회가 초토화되는 걸 바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한국의 믿는 자들이 주님의 그 부르신 뜻대로 와서 북한 사람들이 해방하고 구원하고 이 황폐화된 땅을 재건한 뒤에 같이 만주로 연해주로 복음 전하며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하는 백성 되기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저 유대 땅을 회복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국 사람들이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물론 한반도기 흔들면서 연방지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기 바라시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바라시는 거예요. 장래일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북 간의 악한 연합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이런 뭔가 아니, 어차피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신명기 9장 4, 5절 말씀 제가 끝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전벌을 할 때 유대 백성들이 너희들이 의로워서 저 이방 잡족들을 멸족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이들이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에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악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북한 정권이 너무나 악한 일을 70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왔기 때문에 저 체제가 무너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핵무기 미사일 인권 문제가 도화선이 된 거죠. 하나님을 참칭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래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실까요? 남한은
그래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비성이 신이 되고 김정까지 신이 돼 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유대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 마치 실루엣처럼 한국에도 어른거리는 것 같은데요. 왜 이방 잡족들을 멸족시켰는가 하니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게 있죠. 구한말 일제시대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하나님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면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가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고 있사오니 언젠가 이 나라가 회복이 될 때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많은 기도를 우리의 열조들이 해오면서 1945년 광복을 맞고 1948년도 5월 31일 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죠. 죄 지은 점이 많죠.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면은요, 북한 체제는 무너지는데 이것이 단축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선교하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이 정해진 길을 빨리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교육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영원히 망가지기 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하러 한국이 경제 환란 겪은 다음에 초토화된 경제 더미 위에서 다시 회복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북한의 우상체제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 김정은 3대 무상체제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아래 이제는 정리되게 하옵소서.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38,000개의 김일성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일성 우상들이 무너지면 저 자리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미 정해진 길인데 우리가 선교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래서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많은 이들에게 부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끝까지 안 깨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그래도 여전히 금식하며 나를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친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보존시키셔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북한을 재건하는 주역들로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Jesus.